3주 만에 이제 병상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입니다만 하지만 아직 당무에 복귀한 건 아니다라고 민주당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당무보다 더 시급한 문제,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 오늘 표결에 참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당무 일정 복귀는 혹시 언제쯤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당선 가결파 징계론도 있는데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자, 당장 재판이 지금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날짜까지 잡혀 있는 게 많아요. 당무 복귀 일정에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는 이유, 건강 회복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당무보다 재판이 먼저인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강서구청장 선거 유세 지원까지 나섰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가 아직 당무에 좀 복귀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어제도 퇴원하는 길에 자연스럽게 좀 강서구에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는 입장을 밝혔었죠. 일단 민주당은 이 대표가 퇴원한 후에도 이 자택에서 통원 치료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상에서만 좀 벗어났을 뿐이지 아직은 건강 회복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본격적으로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사실 근데 건강 회복 때문에 당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 여부에 따라서 최대 5건 재판에 지금 임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1년 가까이 진행 중인 이 공직선거법 재판 오는 13일에 잡혀 있고요. 재판부가 주 2회 대장동 공판 의사를 좀 밝힌 데다가 또 검찰이 위증교사 의혹과 백현동 특혜 의혹,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까지 나눠서 추가 기소할 경우 매주 3회 이상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재판 리스크를 두고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당분간은 좀 상황을 지켜보려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자, 이게 재판이 시작되면 그동안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 수사 내용을 검찰이 유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조건 하에서, 그런 제약 하에서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정에는 기자들도 들어갑니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의혹들, 혐의들도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주 3회 이상 계속된다. 자, 이게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재판도 아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법 리스크가 정상적인 총선 지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주 2회 정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미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분리 기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쌍방울 대북 송금이나 백현동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거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주 3회라는 것도 사실은 최소치입니다. 많을 경우 일주일 내내 재판장에 참석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당 대표로서 총선을 지휘하고 지원 유세단이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져요. 사실 특히 총선 직전의 2주 기간 동안은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해야 되는데 재판부에 대고 나 유세해야 되니까 재판 2주 미뤄달라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일단 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리긴 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총선 지휘가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이 국감 끝나는 11월부터 민주당에서 다시 분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공판에서는 검사 측이 제기하는 증거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언론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 이전에 공개되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해서 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공판에서 공개되는 자료나 증거에 대해서는 언론이 기사 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전무해요. 이런 것들이 매일같이 이제 부정적인 이슈로 뉴스를 장식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법원 리스크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 고민이 곳곳에서 조금씩 엿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대장동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을 때 이때 재판부에 아주 이례적으로 이 사람 한 번만 좀 안아보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대요. 안아보겠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안아보겠다던 사람 누구였을까요?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 방어권을 보장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바로 정진상 전 실장인데요. 재판정에서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재판장님, 청이 하나 있습니다. 정진상과 대화는 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좀 안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안아보게 해달랍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신체 접촉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한 건데요. 이 대표는 정 씨의 보석 조건 때문에 이 정진상 피고인과 전혀 접촉을 못 하거든요. 네, 법정 안에서도 휴정하거나 재판이 종료되면 대화는 하지 않을 테니 신체 접촉만 할 수 있도록 그것만 부탁드린다. 이렇게 좀 안아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 씨는 지난 4월 사건 관련자들과 일체 연락 금지 등의 조건으로 보석으로 석방이 된 바 있었죠. 이 대표의 요청에 재판장은 지금 하겠냐 이렇게 물었고요. 이 대표는 끝나고 하겠다고 답을 했고 재판이 종료되고 나서 이 대표는 정 씨와 포옹을 했습니다. 실제로 안았군요. 네, 정 씨의 등을 좀 두드리는 모습도 보였고 약속대로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둘은 악수를 한 뒤 법정을 빠져나왔고요. 사실 이 모습을 보고 국민의힘에서는 퍼포먼스다, 뭐 대화 없이 좀 압력을 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왔고 일각에서는 또 재판장이 이런 걸 허락해주는 것도 문제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인간적인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뭐 약속대로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슷한 부탁을 한 사람이 있대요. 바로 그 사람이 정진상 전 실장입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전 실장도 정 전 실장 역시 이재명 대표를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었다고요? 지난 4월에 정 실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이제 보석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석방이 되게 되는데 이 한 번 구속이 되게 되면 구속 시한이 이제 6개월이거든요. 6개월이 다 돼서 시한 만료로 석방을 시켜주는 것보다는 조건을 달아서 보석을 허가해 주는 것이 낫겠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당시에 그 보석 그 조건을 보면은 일체 사건 관련인들과 접촉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조건이었거든요. 그렇겠죠. 거기에는 대장동 관련 피의자, 참고인, 증인 모두 포함되어 있고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막 SNS 상으로 연락하거나 이런 걸 일체 하지 말라는 그런 조건이 이제 달렸었습니다. 이제 검찰이 그런데 지난번에 10월 6일에 이제 첫 공판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9월 15일 공판이었는데 단식으로 인해서 이제 한 차례 연기가 돼서 10월 6일에 드디어 열렸었는데 이때 검찰은 이제 좀 의문을 제기했어요. 과연 접촉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낮에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정 실장 측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석 조건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정 실장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어허. 이게 좀 웃음이 나오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애들한테 뭐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럼 예. 뭐 여기서 보석 조건 잘 안 지키고 있다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실은 누구 좀 만났는데요.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 실장 변호인 측에서는 방어권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피고인 등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방어권이 중요한 것인지 물론 그도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범죄 혐의가 있는 분들끼리 만나서 무엇을 과연 하겠습니까? 마치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서는 이것도 법원에서 제대로 좀 판단을 하셔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사실 무슨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안았다는 것 의미가 뭔가 상징적인 것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눈빛 하나, 손짓 하나 다 메시지가 되고 의미가 될 수 있죠. 거기다가 타인이 포함된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어떤 단순한 행위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메시지가 있을 것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발표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실장에 대한 어떤 저는 미안함을 좀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안함. 네,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수백 건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이외에 또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그 당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이 있죠. 앞으로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 이런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겠냐 이런 또 비판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막 건강 상태까지 악화되고 그리고 그 주변의 분들까지 다 뭐 수사를 받게 되고 또 뭐 구속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의 본인의 그 감정 그리고 당신이 느끼고 있을 그 뭐 미안함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는 이게 정말 길어지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도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재판이 길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던 재판들이 굉장히 뭐 대장동, 뭐 위례 신도시, 성남 FC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재판들이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서 주 3회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재판장에 출석을 한다고 하면 온 뉴스가 무엇으로 도배가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얘기로만 도배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 이제 정말 총선이 앞두고서 국민들이 좀 바라고 있는 거,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정책들이나 민생들 그리고 지금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위기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알 권리들 저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침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좀 하루속히 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장해찬 최고위원님. 그동안 이재명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도지사, 이재명 대표 이 과정을 쭉 거쳐오면서 말을 바꾸거나 태도를 바꾸거나 입장을 바꾼 한때는 같은 편이었다가 이제는 다른 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른바 유동규 아니면은 이화영 이런 분들과는 달리 정진상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꼿꼿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나를 지켜주거든요. 자, 이때 한번 가서 안아준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정진상의 차이죠. 근데 저는 재판장이 매우 부적절한 특혜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석의 조건으로 접촉이 금지되어 있는데 대화를 나눌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재판장에서 신체 접촉 포옹과 악수를 했다는 게요. 감사의 표시여도 부적절한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오락가락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속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게 정진상과 김용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면 그 감사의 의미가 담긴 포옹 자체가 하나의 회유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포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서운 포옹. 이게 포옹하는 의미가 뭡니까? 지금처럼 계속 입 꾹 다물고 네가 다 뒤집어 쓰라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 조사에서 예. 성남 FC 관련된 불법 후원금, 뇌물성 후원금 관련 진술을 할 때 네이버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메일이 공개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이 이런 메일을 주고받았냐? 나는 몰랐다라고 진술했다는 거 언론 보도로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사실 성남 FC 같은 중요한 사건도 정진상 전 실장에게 밀어놓은 셈인데 이 포옹이 정 전 실장 입장에서는 뭐 달갑겠습니까? 감사의 포옹이라 해도 회유가 되는 것이고 일종의 협박적 포옹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부적절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낳을 수 있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허용한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너무 나이브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재판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자 조선일보 칼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포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김대중 칼럼니스트, 김대중 주필 칼럼니스트의 이 해석이 나왔습니다. 해석, 포옹이 의미하는 것,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자, 무언의 압력을 인간미로 포장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미처럼 보이지만 이게 무언의 압력이 될 수도 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새삼 느낀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뻔뻔함은 이제 미덕이자 기본이 됐다라고까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에게 하고 싶었던 말 무슨 말이었을까요? 김대중 전 주필이 만인 환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표현을 하신 건데 인간미로 포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측근에 대한 미안함,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포옹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이 관련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이 5분이고 직접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이 4분인데 이분들에게 조문이나 한번 갔습니까? 모른다고 했는데 모른다고 네. 하기도 하고 제대로 조문을 하기는커녕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는 한번 하신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이 무엇인지, 이재명 대표가 정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포옹을 한 것인지, 이런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더 먼저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렇게 해석할 필요는 있겠느냐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네, 저도 그 행위에 대해서 너무 좀 확대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의 메시지, 뭐 행동,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 보시는 국민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뭐 저희가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간적인 면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그 재판장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본인으로 인해서 본인과 연결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함께 오랜 시간 일했던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다소 선택적이라는 겁니다. 누구는 사람이 숨졌는데 알지도 못한다라고 했다가 재판을 받고 있고, 누구는 재판정에서 재판장에게 부탁까지 하면서 안아주는 이런 선택적 행동. 일정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장동 첫 재판에서 건강을 이유로 재판 일찍 끝내주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국회 본회의 표결에는 참석을 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가는 곳은 집에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저 성남까지 가는 길에 강서구는 가는 길은 아닙니다. 옆으로 빠졌다 가는 길인데 또 강서구 유세에는 갔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가 지난 6일 이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 이 첫 재판에서 건강을 이유로 조기 종료를 요청했었죠. 이것 때문에 공판이 1시간여 만에 끝났거든요. 하지만 이 대표는 병원에 들렀다가 다시 국회로 가서 고 최상병 사건 특검 패스트트랙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표수가 좀 아슬아슬하다 이런 연락을 받고 택시를 잡아 타고 다시 국회에 출석해서 한 표를 보탰다는 건데 당시 결국 3표 차이로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재판장에서 일찍 끝내달라고 해놓고선 곧바로 이 정치적 일정을 좀 챙기려 나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대표가 재판을 일부러 피한다, 정치적 일정만 참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뭐 유리한 건 가고 불리한 건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뭐 논란인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포옹도 선택적, 건강도 선택적이죠. 본인이 가기 싫은 곳에서는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고 꼭 참여해야 되는 곳에서는 건강이 허락된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번에 단식을 놓고도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무작정 단식을 선언하더니 그 단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불투명한 입장을 보여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 단식 사상 최장기간을 찍었다는 24일의 단식이 있은 연후에 예. 그 병원에서 뽀얀 수액을 맞는 것이 목격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뭐 혈관 부패다 뭐 이런 별칭으로도 불릴 정도로 그런 식으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투명성을 증가시키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건강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팡이는 꼭 지금 또 짚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갑자기 단식을 선언해서 약 1달 반 이상을 국회를 파행과 다름없이 이렇게 이끌어간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하는 자세가 우선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건 좀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 선택에 이재명 대표의 선택적 일정, 선택적 포옹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선택을 할 시기가 됐습니다. 국회의원, 공천. 네. 누구는 공천을 주고 누구는 공천을 선택 못 받고 어제 유세장에 5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갔다? 아마 다른 때였으면 저 정도 아니었을 거예요. 앞으로 공천, 특히 비명계들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정말 내가 선택을 받을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의 선택 지금 당내에서는 꽤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 또 그 주변에 있는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공천 꼭 공천을 위해서만 참석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때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이해찬 대표님께서 계시면서 시스템 공천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번에 혁신위가 생기면서 사실 뭐 우리가 뭐 하위 20%, 30%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지 못한 분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될지는 정말 공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난 총선 때보다 이번 총선이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더 보완이 되고 완벽한 그런 공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뭐 보완될 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이게 지금 과거와 달리 뭐 총재가 있던 시절도 아니잖아요. 뭐 한 사람이 좌지우지해서 공천을 주고 안 주고 이렇게 될 수는 없고 사실 민주당은 저는 승리의 길로만 나아갈 것 같습니다. 공천 자체도 총선이 승리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뭐 국회의원 당선시키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것은 아니겠죠. 예, 물론 민주당 공천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요거만 짧게요. 지금 이른바 비명계 의원으로 알려진 의원들, 뭐 이상민 의원도 그렇고 뭐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 이른바 친명계로 알려진 정치 신인들이 다음에 내가 여기 나가야지 해가지고 지금 다 이미 가서 포진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이 막 몰려가고 공천 주면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이런 것들이 과연 없을까?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 과정도 저희가 뭐 단순히 뭐 단수 공천이다, 뭐 전략 공천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경선을 통해서 한다면 그것은 당원의 선택이고 국민의 선택이 되겠죠. 대통령도 국민이 뽑은 거 아니었습니까? 네, 국민의 선택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해찬 최고위원님, 물론 민주당 얘기입니다만 과연 지금의 비명계가 앞으로 4월 총선까지 나는 뭐 당을 위해서 했으니까 공천 당연히 시스템으로 가면은 받을 수 있을 거야. 3선 이상 이거 외에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현역 지역구에 도전하는 거야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신인의 도전 자체가 아니라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팬덤이 그 다른 의원 지역구 가서 같은 당 출신인데 막 항의를 하고 트럭 시위를 한다거나 그 지역 사무실에 무슨 스티커 같은 거 쫙 붙여서 도배해 놓는다거나 윤영찬 의원 지역 보니까 지역 내 부동산 행사 같은 거 갔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윤영찬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있냐 막 하는 것들은 좀 도를 넘어선 부분이잖아요. 예. 이러한 위험한 것들이 잘 관리되고 공정한 경선 기회가 보장된다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미 비명계가 이 경선 자체가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선 과정이나 또 현역 컷오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컷오프 기준에서 눈에 띄게 비명계만 컷오프를 당하면 좀 언론에서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런 부분을 잘 균형을 잡아가는 게 민주당에게도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에게도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풀어야 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법인카드 유용 문제. 처음엔 부인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관리를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보자가 또 추가 제보하면서 권익위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공익 제보자 최근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주범은 이재명 대표다. 음식이나 이런 게 올라오는데 본인이 그거를 먹으면서 어디서 온지 모른다는 거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인기척을 내니까 중간에 나와가지고 저랑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부서로 배치됐느냐 뭐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전에 저를 뭐 제 이름까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재명 지사가 비서실로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계속 거짓말하는 걸 보고 무기력하게 느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인간적으로 저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법인카드 문제는 최고위에서 지난번에 샴푸까지 들고 나오셨는데 장해찬 최고위원이 제일 관심 있게 또 제기했던 문제인데 이게 권익위가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익위가 이 법인카드를 통한 공금 횡령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인지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지난번 이제 경찰에서 무혐의한 것은 이 공익 제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초점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법카를 유용한 것 아니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이번에 공익 제보자가 추가로 낸 자료들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도저히 모를 수 없는 사소한 뭐 샌드위치부터 샴푸를 포함한 약까지 온갖 일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구비 품목들을 경기도 법카로 다 일일이 결제했다는 내역들이 나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법카 결제도 아니고요.
공익제보자의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현금이 공익제보자 통장으로 들어와요. 예. 근데 그 현금은 누가 주는 겁니까? 이게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이 현금으로 보내줬는데 비서실 직원이 월급 얼마나 된다고 자기 돈으로 보내줬을 리는 없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경기도청 내부의 공금이 비자금 성격으로 유용되었다는 증거가 그 계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허. 그러면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수사 되게 간단해요. 그 공익제보자에게 현금을 입금한 경기도청 비서 아직도 경기도청 소속이에요. 어허. 그 사람 불러서 무슨 돈으로 어떤 근거로 누구 지시받고 이렇게 개인 통장에 입금해 준 거냐. 여기서부터 역순으로 하나하나씩 조사해 나가면 누군가 지시한 사람이 있겠죠. 개인 돈을 준 건지 경기도 돈을 준 건지. 근데 상식적으로 도청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자기 개인 돈을 왜 줍니까? 도지사 샴푸 사는 데 쓴 돈이랑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역순으로 수사하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 경기도청 공금 횡령 의혹은 밝혀낼 수 있고요. 지난 대선에서도 대장동이다 뭐다 굵직한 문제가 많았지만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 영리는 그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문제였거든요. 예. 공무원 갑질 문제였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 여러 굵직한 재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경기도 공금 횡령 의혹이 어떻게 보면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찌를 수 있는 가장 아픈 영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피부에 와닿는 문제는 대장동 문제보다 법인카드가 더 크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국민 감정에 확 와닿는 주제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권익위의 경우에는 자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회계의 책임자,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비타민, 그것에 관한 내용이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과연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시작되었던 것일까라는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이전부터도 그 성남시장 재선까지를 하면서 이전에도 그 배모 씨는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회계를 그런 식으로 처리했던 것이 관성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런 예. 식으로 발현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지금 많은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 하나는 정정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이 지역구죠. 집에 가는 길은 많은 것 같습니다. 성남 순회동이 아니라 인천 지역으로 간다면 강서는 지나가는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